안녕하세요. 탐수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본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고, 이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사람을 비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이어지게 되는데,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이번 시간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요, 여러분 미래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3파인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자본주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자본주의 뭐냐면요, 여기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개인 재산을 쌓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적인 소유를 자본주의에서는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한 만큼 또는 결과물에 따라서 업적이나 능력에 따라서 일한 만큼 버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체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 볼게요. 이렇게 싼 물건은 어디에도 없어요 라는 것은 소비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로서 단가를 서로 경쟁해서 낮추거나 또는 맞추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추구할 수 있고 경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인 소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깔고 있다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이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국민들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본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경제적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생산해내고 교환해내고 팔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함축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에 이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이제 등장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자는 활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은 중세 시대의 그런 신앙, 교회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두 사람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뱅이 있었는데, 이제 자본주의와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바로 칼뱅입니다. 활뱅은 직업은 신이 나한테 준 하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 생활을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때 직업 생활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게 됩니다. 그 직업에서의 성공의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돈인 거죠. 이때부터 돈의 축적을 상당히 정당화하고요. 이 돈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중세에서는요, 돈이 많은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다면 활뱅에게 오게 되면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많다는 것은 신이 나한테 준 직업, 소명을 내가 잘 따른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칼뱅이 사상적인 등장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큰 틀에서 본다면요,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업자본주의, 두 번째가 산업자본주의, 세 번째가 수정자본주의, 네 번째가 신자유주의입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등장합니다. 애덤 스미스. 수전자본주의의 대표자는 바로 케인스. 네 번째, 신자유주의의 대표자는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업자본주의는요, 바로
15, 16세기에 그런 서구 중심의 그런 중상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무역을 중시했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중시했던 초창기의 자본주의를 바로 상업자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산업자본주의는요, 바로 산업혁명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자본주의를 바로 산업자본주의 또는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자는 애덤 스미스예요. 이때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대규모의 공장이 생기면서 대규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개인들은 이기적이어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시장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해서 결국 개인의 이익 추구 활동이 가만히 냅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사회 안에서 작동을 해서 이게 결국 사회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상당히 영향이 컸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요, 국가의 역할은요, 개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생산해내고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인 이익으로 이게 다 돌아올 것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요, 상당히 비중이 작았습니다. 그 국가를 자유방임국가, 개인의 자유에게 손 놓고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야경국가, 국가는 밤에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봐서 야경국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국가의 역할이 좀 비중이 적었고 모든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맡겨놓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알아서 작동을 해서 경제가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모든 걸 맡겨놓게 되다 보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게 되었고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경제 대공황이었던 거예요. 자, 선생님 잠깐 적을게요. 글씨가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하고 봐주세요. 자, 개인들이요, 잘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겠죠. 그럼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누가 타격을 받느냐?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안 팔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두 개의 기업만 파산하면 괜찮은데요. 이게 기업들의 파산이 줄지어서 이렇게 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마비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 대공황은요, 밑에 보이시죠?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면서 기업이 망했고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버니까 더 안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유럽까지로 연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모든 걸 맡겨두었더니 제대로 되지 않구나. 안 되겠다. 국가의 역할을 좀 키워야겠다. 그리고 지금 실업자가 너무 많아져서 스스로 생활을 못하니까 여기서 국가가 나서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부터는요, 큰 정부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증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지국가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실업자가 많아져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막대한 세금을 때려 부어가지고 이 복지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고요. 공공재를 증대시키고 복지도 많이 늘려서 실업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시켜주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 유효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아주 많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대표자는 바로 케인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것을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을 많이 키워놨는데 오히려 문제가 터졌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의 세금이 아주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복지를 많이 해줘서 처음엔 좋았지만 내가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네? 사람들이 되게 의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지병이 만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가장 큰 사건은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국가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서 정부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중동에서 전쟁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서요. 석유 생산을 확 줄여버려요. 싸움이 나니까. 그럼 이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석유 가격이 아주 폭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뭐 공장을 돌리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석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정부가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 파동을 계기로 인해서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정부가 많이 썩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은 반성하기 시작하죠. 정부의 힘을 너무 키워놨더니 정부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무능해지면 이렇게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자본주의는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신자유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이렇게 키워놨다면 이때는 다시 정부의 역할을 작은 정부로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복지제도를 감축시키고 줄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걷었던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노동시장에 국가가 다 관여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알아서 할 수 있게 유연화시키는 작업, 공기업,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민영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적인 영역에 모든 것을 좀 맡겨두되 어떻게 국가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극소수의 문제들만 국가가 좀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움직임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것을 추구하고 따르다 보면요. 대부분이 자유 경쟁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빈부격차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다시 자본주의는 국가가 힘을 키워서 복지 같은 걸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는요, 약간의 형태를 조금씩 스스로 변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남은 하나의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본주의도 한계점이 있죠. 대표적인 문제점은요, 바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내가 뭐 왕이지, 뭐 이런 식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요. 이런 노동을 하는 게 내 자아 실현을 하려고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도 발생한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만 적었지만 이게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누구냐? 마르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들고 나오는데요. 결국 이 빈부격차의 원인은 이거다.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사회화시키는 거야. 모두가 공유하자.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 갖고 있었던 이런 모순점들, 한계점들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바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개인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상당히 강조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을 이제 좀 격려하면서 혁명을 강조했죠. 대표적인 선언문이 공산당 선언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들이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 마르크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부추기면요, 이런 투쟁,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결국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혁명을 일으키면 누가 승리할 것이냐? 노동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알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PT,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독재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 이상사회,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생각은 이랬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요, 결국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가가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거죠. 강제되고, 노동자가 생산해낸 상품은요, 노동자 게 아니라 바로 자본가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인간성을 지닌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본주의의 큰 문제점, 이런 빈부격차 같은 문제는 결국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장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뭐 돈이나.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을 우리가 전체 같이 쓰자, 공유화시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겠어? 그러면 계급 없는 공산사회가 올 것이야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회사상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러시아 혁명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강조하면서 폭력도 인정을 해버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좋지만 굳이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민주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마르크스랑 우리랑은 달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언을 함으로써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게 되고요. 우리는 한꺼번에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처럼 우리는 천천히 하나씩 사회를 바꿔나갈 거야 라는 점진적인 사회개혁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급투쟁을 하지 않고 폭력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의회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은요, 대부분 공유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적인 소유도 인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농업, 뭐 중소기업, 뭐 이런 수공업, 이런 부분적으로 사적 소유를 인정을 했다는 게 마르크스와는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안적인 시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도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를 벗어나긴 힘들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부작용이 없게 할까라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와 같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협의라던가 연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대안적인 시도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마르크스랑 민주사회주의. 요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체제의 구속과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중세 신앙의 그런 권위적인 교회의 모습에 저항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 체제의 구속과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어쨌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 자유주의 쪽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신의 뜻을 이제 중시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X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였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인스는요, 이제 수정 자본주의 대표자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효율성을 저해한다라고 보았을까요?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X. 신자유주의는 4번. 신자유주의는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정부의 무능, 부정, 부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X. 5번.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고요. 없앨 수는 없고 이것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복지제도라던가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2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업은 각자 일을 하며 어떤 한 가지 조작으로 축소시키고 그 조작이 그의 평생에서 유일한 직업이 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분업을 하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럼 애덤 스미스와 관련된 사상가의 입장을 골라보면요. 기업, 국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산물이다 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니은, 국가는 시장에 가급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본다면 네, 산업자본주의 대표자인 애덤 스미스의 주장으로 적절하죠. 디귿, 분업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 소외를 야기시키나요? 이건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던 거고요.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X. 시장에서의 사익과 공익은 그냥 냅두면 자연스럽게 조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애덤 스미스의 입장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나의 경제학 이론은 고전파 경제학의 특수이론과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일반 이론이라고 불린다. 고용, 이자, 화폐 등에 대한 일반 이론의 요지는 투자를 민간에 맡겨두면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론이죠.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투자의 사회화에 있다. 이거는 바로 수정자본주의 대표자는 케인스입니다. 케인스와 관련된 입장으로 케인스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부당한가? 라고 묻는다면 케인스는 아니요. 2번. 민간 기업이 투자를 다 전담해야 되는가? 케인스는 아니요. 3번.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은 언제나 성공적인가? 라고 묻는다면 시장에게 맡겨두었더니 경제 대공황이 터졌어요. 그래서 케인스가 등장했죠. 그래서 언제나 성공적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요 라고 하겠죠.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는 게 케인스의 입장이니까. 자, 4번. 정부가 유효 수요를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게 케인스의 입장입니다. 그럼 5번. 정부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모든 걸 다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시장 경제의 원리를 당연히 정부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4번입니다.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부르주아는 노골적인 이해관계와 냉혹한 현금 계산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들은 인격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시켜버렸고 상거래의 자유라는 파렴치한 자유만을 내세웠다. 자, 이게 좀 말하는 게 좀 강력한 어조로서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을까요? 안 좋게 보고 있을까요? 네,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더 큰 자유에 대한 사회주의 약속이 실제로는 노예의 길로 가는 첩경으로 드러난 이상 비극의 수위만 높아진 셈이다. 자유기업 시스템만이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라고 본다면 기업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기죠. 자본주의 입장에서 주로 중에서도 신자유주의 입장이 되겠죠. 기업, 부르주아의 주도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층의 프롤레타리아 주도로 해야 되죠. 그래서 X입니다. 2번, 공산사회에서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린다. 공산사회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사회예요. 인간은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고 또 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의 어떤 창구가 된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여기 문장을 다시 볼게요. 공산사회에서 인간은요, 노동에서 해방된다.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노동은요, 자아실현을 하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서 해방된다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노동에서 해방되는 건 맞지만, 노동 자체를 나쁘게 본 사람은 아니에요. 특히 공산주의에서 노동은요,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X. 3번. 중앙집권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한다.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다시 정부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는 걸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경제를 관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시장 경제 체제만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은 치명적인 자만이다. 시장 경쟁 체제만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자만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만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을 생산수단의 공유를 바탕으로 사유를 일부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마르크스를 비판하고 나왔던 민주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전개 과정과 그 다음에 비판에서 나온 마르크스 민주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공부만 남았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